선생님이 받았던 그 월세 물건 3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시장에 정해져 있는 전세나 월세 가격은 굉장히 뚜렷하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시세가 불투명해지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실인 집 하나가 정확히 그런 유형의 집이거든요. 89년도 집에 전용 12평에 2.5룸짜리 반지하야. 그럼 이건 수리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대가 신축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니까 요 파이 가격대가 없어, 매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정하기 나름 어쩌면 비싼 가격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서 접근하면 그런 물건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물어봐도 돼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서. 그거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아니,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나 아예 개념이 없어서. 그리고 아니, 다른 세상을 난 모르잖아. 이런 썰 풀러 온 거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판결은 받았어요. 아, 그거는 어떤 물건이야? 그거는 집이에요, 그냥. 아, 집. 주택. 주택에 지분이 하나 나왔나 보네? 그쵸. 일반 단독주택은 땅이 있고 집이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땅의 일부와 집의 일부를 낙찰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석기에 따라 다른데 공유물 분할 청구 플러스 부당이득 청구를 두 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네네. 너무 개념 없는 질문인지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잘라라! 그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아, 네. 집을 나눠 가져라, 이건 아닌 거네?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일반 토지면 근데 주택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현물 분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매에 붙여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만들어서 분할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있고, 주택과 토지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분할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한쪽이 사과할 수 있도록 재판관이 유도를 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 다른 지분권자들이? 네네. 약간 터무니없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잘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의도해서 상속을 해준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상속이 그런 게 네. 경매는 꽤 많잖아요. 형제들한테 그냥 쭉 n분의 1로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사고뭉치 씨가 한 명 있어가지고 카드사에 돈 빌려서 안 갚고 이러다가 그게 가압류가 걸려서. 채권이 돌고 돌다가 채권을 이제 정리하는 회사에서 던지고 되는 경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여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따로 살고 뭐 얼굴도 안 본 형제가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손도 안 대고 그걸 내가 해결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손도 대기도 싫고, 그리고 이거 그렇죠. 무슨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더 많은 지분을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데 지가 요거 하나 갖고 있다고 맞아, 어떻게 맞아. 있어? 라고 그런 했는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근데 그걸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걸 하는 거죠. 조그마한 소유권이어도 소유권이다. 나는 가지고 있고 난 여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큰 다수 지분권자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그걸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줘라. 인데 방법이 그들이 이제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매 분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당이득 청구는 이제 임류인 거죠. 내 부분, 6분의 1 부분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그에 대한 월세를 사용료. 내세요. 사용료를 내십시오라는 청구를 해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저희는 일단 쉬는 방향으로 승소를 했어요. 공유물 분할도 경매 청구 가능하고 강제 경매잖아요. 선생님 지분, 외의 지분을 경매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거네? 네, 경매로 넘겨서 현금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 살고 있는 부당이득 청구도 임료 상당의 그 부당이득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집행권에 네네네. 있으니까는 뭐 압류 등등을 다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바쁘고 여력이 없으니까는 법원에 가지 않는 것 뿐이지 서류를 작성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구나.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같은 거 다 제출하게 해서 거기 압류 걸어서 경매에 보면은 부동산이나 동산 말고도 집기류 모아가지고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종종.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자꾸 있겠죠. 좀 괴롭힐 수 있는 거네. 그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괴롭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들과 협상을 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긴 한데 적극적이지 연락이 않네. 안 되세요. 실거주하시는 형제분의 한 분이 연락이 또 안 되시고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는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상대방도 불편하고 저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물어봐도 돼요? 감정가는 1,800이에요. 낙찰은 2천만 원. 항상 100% 넘게 쓰는구나. 그것도 그쪽은. 단독 입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치열하네. 저 멀리
남쪽에 있는 건데도 단독이 아니고 3명이 들어왔어요. 그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려고 100% 넘기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적당한 가격이란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단 가져와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서 우리 물건하고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받았던 그 월세 물건 3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시장에 정해져 있는 매매가도 어느 정도 당연히 있을 거고 전세나 월세 가격은 굉장히 뚜렷하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시세가 불투명해지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실인 집 하나가 정확히 그런 유형의 집이거든요. 89년도 집에 전용 12평에 2.5룸짜리. 지상층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반지하야. 그럼 이건 수리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대가 되게 싸게 내놔도 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니까 요 파이 가격대가 없어, 매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수요자랑 이해관계만 잘 맞는다면 어쩌면 비싼 가격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서 접근하면 분명히 유리한 게 그런 물건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교집합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장을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물건에 굳이 내가 좀 껴 맞춘다면 공통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또 돈이 있다는 생각도 나는 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아파트처럼. 맞아요. 근데 확실한 곳에는 돈이 많이 흐를 수가 없는 게 치열해. 너무 확실하고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중에 싼 건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거에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회색지대, 맞네요. 여기가 대체 뭐지? 약간 어.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맞네.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적정 가격이란 게 내가 만들기 나름. 그렇지. 특히 오래된 반지하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으니까 입찰 가격도 우리가 월세로 역순으로 입찰가를 만드는 것도 뭐 비슷한 것 같고, 네. 월세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신축이나 비슷한 평형 대비 반지하가 또 없으니까 지상층 대비 그 월세를 갖고 와서 내가 세입자면 돈이 없을 때 요거는 들어오지 않을까로 만든 시세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은데,